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5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의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한번 밀렸다고 우리가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피고인을 감옥으로 꼭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오늘 방송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민주당의 소식과 함께 국민의힘 내부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총리 인선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물먹은 홍준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 소식까지 쭉 좀 뒤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령님이죠. 피고인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용산에 갔습니다. 이재명이 취임 첫날인 어제 첫 인선 발표를 하면서 인선 발표에 앞서서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네. 아무도 없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황당하네. 이게 원래 서명을 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될지 또 지장을 찍으려니까 인주가 없네. 직업 공무원들 전원 복귀시킨 모양인데 다시 다 데리고 와야 되겠어 라고 이 용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다. 인수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에 놓여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박찬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차기 당대표를 해야 되는데 개딸들한테 빨리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대통령실에 컴퓨터, 프린트, 필기 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것은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민주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지시를 내린 자 바로 윤석열 아닐까? 윤석열은 반드시 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이재명한테 잘 보이겠다라는 것 플러스 앞으로 있을 향후 당대표 과정에서 개딸들한테 인기를 얻겠다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이 새 정부 출범을 방해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의 일을 또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자격이 되나. 그리고요, 원래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원래 있었던 거는 다 폐기하고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당했는데 그럼 그걸 그냥 놔두고 갑니까? 그리고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 정무직으로 있던 직원들은 자기가 원하면 당연히 사표 쓰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잘못된 겁니까? 오히려 잘못됐으면 과거 노무현이죠. 노무현이 어땠습니까? 청와대 서버를 아예 들고 봉화마을로 가가지고 청와대 메인 서버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봉화마을로 가져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그거 사본이대 만에 서로 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범죄행위였죠. 이런 것이야말로 범죄행위였죠. 그리고 거기에는 녹취록을 삭제했네 만에 해가지고 이게 수사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게 범죄행위죠. 어떻게 지금 용산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방해했다. 이게 범죄행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또다시 이 과거 정권을 내란으로 몰고 가면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밑밥을 또 깔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지만 계엄과 탄핵 국면은 완전히 다른 형국입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엄은 국회가 2시간 만에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종료된 계엄이었습니다. 그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탄핵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이제 탄핵 국면에서는 다른 논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계엄과 탄핵을 구분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이것은 뒤에 말씀드릴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피고인 이재명은요, 막가파로 가고 있습니다. 막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막 가느냐? 일단 가고 봅니다. 언론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수술할 겁니다. MBC와 KBS, EBS 사장
사실 윤석열 정권 때도 문재인 정부 사람이 있었죠. 또 KBS 사장 바꾸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MBC는 뭐 지금 말로 못하죠. 그런데 이 방송 3법을 통과시킨다면은 이제 이사 자리를 국회에서 더 많은 사람, 더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많고 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 브로드캐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방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공산주의 국가처럼 1인 체제, 수령님의 방송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그런 방송으로 KBS, MBC, EBS, 심지어 EBS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이 교육방송 과정에서 나오는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사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강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꽤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한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1인 미디어로서의 역할, 비록 작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힘이 닿는 대로 제 소명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시해 주시면 다시 우리가 정상인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본 것이 바로 2달 안에 준비했던 그 당의 방해 세력, 내부 세력, 내부 총질 세력, 그렇게 방해했던 그 세력을 이기고도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그리고 국민 유권자와 함께 40%대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감시하고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요. 또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실에 재적기획관을 신설하겠다. 기재부에 예산 칼질 견제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기재부 너희는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기획관이라는 위치가 허리띠를 졸라 매려만 하는 기획재정부와 다른 이 충돌되는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막 풀겠다는 겁니다. 왜냐? 피고인 이재명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5년간 210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0조 원을 쓰려고 보니까 이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안 줄 것 같거든요. 과거 문재인 때도 그랬죠. 문재인 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이 그렇게 지난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이재명이 제발 그 25만 원 한 번씩만 더 주자라고 했을 때 문재인의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요, 그때를 생각하면 문재인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복수심도 있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저것을 막아야겠다. 이 2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그 기획재정부의 이 예산 칼질, 그것을 내 밑으로 갖고 와서 내가 예산 풀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취임 거의 뭐 둘째 날부터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폭주할지.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또 뭐냐 이거는. 그러고 보면요. 상법 개정안이 이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상법이 뭐 주주들의 이권을 강화하는 거 방향성은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실에 있어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기업 오너가 자신의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더 돈을 벌게 하는 사실 오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CEO가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CEO는 어떤 전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또 배임과 횡령, 그러니까 배임으로 묶여버리면 본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주주 참여를 강화하고 그리고 기업 오너한테 책임을 묻고 형벌을 매기려는 이런 식의 상법, 이게 과연 지금 맞는 것이냐 하는 것, 이런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거 상관없죠. 주주가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오너는 자신들의 적이라고 그렇게 해놔야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 민주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세진 상법을 또 내놨습니다. 심지어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선 기간 동안 코스피 5천 시대를 내걸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오너를 나쁜 사람 만들어서 처벌하자 뭐 이런 취지죠. 그런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진짜로 민주당이 한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이 대법관 증언 30명으로 증언하는 이 법안을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막가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또 통과시켰느냐? 이 법사위는 정청래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정청래는 사실은 이재명이요. 소위 말하는 정동영의 밑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정청래가 이재명을 봐왔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 대선 주자로 이런 거를 보면서 정청래 입장에서는 나보다 밑에 있던 사람인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속으로는 좀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좀 충돌하는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이 어쨌거나 당을 떠나서 행정부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당은 내가 장악해야 되겠다. 나도 당대표에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청래가 이제 개딸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있는 법사위에서는요. 이재명이 원하는 법안은 무사 통과될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취임 첫날 대법원 증언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방탄법은 진작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은 아예 그 조항을 없애는 것,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거 모두 이재명을 위한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민주당이 언제든지 강행할 수 있게끔 본회의만 열면 강행할 수 있게끔 법사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사위원장이 바로 정청래죠.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법사위를 통과시키는 회의 중에서 대법원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건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도 안 되고 100년지 대계인데 이거 검토도 안 되고 넘어가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이것은 국가 100년 대계의 문제다. 100년지 대계의 문제다. 그러니까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파기 재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만 이번에도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6월 18일 날 항소심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과연 재판이 정지되느냐 하는 부분은 개별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항소심에서 만약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계속하기만 한다면 개별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하기만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웅이 될 겁니다. 물론 민주당의 폭주도 만만치 않을 거지만 그러나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피고인 이재명의 대통령을 만든 게 사실은 다 사법부 아닙니까? 권순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법원이 봐줬기 때문에 이런 일 벌인 거 아닙니까? 법원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법원에도 계속해서 이런 견제,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법원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방탄법 이거 진짜 통과시키는 거냐? 라는 국민들 여론이 따르니까 이재명은 뭐라고 했느냐? 그거 사법개혁을 미루면 오히려 반발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법개혁 해야 되지 않아요? 대법관 증언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개혁이 뒤로 밀릴 경우 왜 뜬금없이 사법개혁을 했느냐라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내 재판 무죄법 통과시켜야 된다. 우리 가족 험담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나 면소법 통과시켜야 된다. 사실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사위 정청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청래는요. 방송에서 또 이런 아부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인사는 다 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철새, 김민세, 룸사롱 얘기 더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얘기 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김민세를 국무총리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 전부 이재명 대선 캠프를 고스란히 대통령실과 정부로 옮겨놓는 모습인데
선거 내내 중도 타령, 빅텐트 타령, 보수 타령 뭐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재명이 직접 경험해보고 또 이재명의 말을 잘 듣는다고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결국 캠프로 인선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좀 탕평 인사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재명이 하는 거 다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정청래가. 근데 사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과거에 윤석열 정부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선거 때 열심히 뛴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만 하려고 하면 누구부터 달려들었습니까? 이준석부터 달려들었죠? 그리고 이준석, 김종인 장학생들, 그리고 조중동에 있는 기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윤핵관이다. 윤핵관이다. 윤핵관이 장난치고 있다. 친윤이다. 찐윤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사하는 그 첫 순간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다 옳습니다 하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야말로 친명.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명예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지어 김남국이도 대통령실로 간다고 합니다. 김남국도 대통령실로 간다고 하는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보루이, 최후의 보루이 사법부에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가 지금 이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니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뭐 친명이 찐명이니 이런 얘기 아니라 오히려 언론들도 나서가지고 이재명의 인사 잘 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조중동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윤핵관 외쳤던 그 조중동 뭐하고 있는지. 이래서 조중동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특히 조선일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가 새긴 하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홍준표입니다. 사실은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이 국무총리설이 있었죠. 이재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홍준표 총리 아니었냐 했는데 이재명이 그런 약속을 지킬 리가 없죠. 거기에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큰 오판이고 이제는 정치를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어쨌거나 뭐 이 민주당이 취임 첫날부터 인사도 뭐 원하는 대로 이재명 마음대로 하고 있고요. 입법 폭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입법 폭주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당권을 잡기 위한 강경파의 입법 폭주, 정청래 위원장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요. 이 친명 개딸 팬덤을 잡기 위해서 강경파들,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은 누가 더 빠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이것을 개정을 밀어붙이느냐 이런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견제해야 되는 야당, 강한 야당이 돼야 되는데 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고 살펴보니까 야당은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뭐 크게 의미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자리야 원내에서 자기들끼리 사실은 반장선거 하는 거 아닙니까? 강한 야당으로서 싸우지도 못했고 또 당을 장악하지도 못했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경선 관리도 하지 못한 부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 탄핵을 막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번의 탄핵이나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도 막지 못했고요. 대선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것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당에 누가 다음에 와서 이 당을 강한 야당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한동훈께는 저를 공격하면서 심지어 뭐 유튜브에서도 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평론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저를 욕한다는 거 그거야말로 인신공격이고 그리고 수준 낮은 대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뉴스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정말 수준 낮은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팩트 말씀드리고 더 정확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런 상황, 국민의힘 야당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과연 강한 야당을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저 내부 총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우는 건 너무나도 쉽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 사람만 좀 끌어내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부 총질로 쉽게 지지율 좀 올리고 또 내부에서 싸우면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다 받아주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죠? 조중동이죠. 조선일보는 그런 식으로 이주석을 키웠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고요. 한동을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국민의힘 강한 야당이 되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헌과 탄핵은 완전히 국면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란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내란 프레임으로 말려 들어갔죠. 그리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켰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탄핵이라는 것까지 동조를 해버린 겁니다. 개헌과 탄핵은 국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탄핵은 탄핵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으로서 민주당을 공격해야 될 때 공격수가 누구인 것인가? 오늘 김재원 비서실장이 김문수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 김문수 전 후보가 과연 당대표로 나올 것이냐 하는 이런 해석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당에게 쇄신도 주문을 했고요. 또 일상을 올리면서 아직 건재하다는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이 부르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당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입장을 좀 비춘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작지만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누가 돼야 될지는 좀 시간을 두면서 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김재원 이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제가 갖고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세차 부분에 있어서도 한덕수로 다 준비를 했고 또 후보가 현수막 교체를 요구하는데도 2, 3일이나 걸렸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당에서 홍보와 관련된 업체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업체 아무데나 하고 있다. 그냥 돈 주니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업체와 관련해서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뭐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 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당 안에서의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맞아야 했다라고 김재원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은 고쳤을 수 있을 것인가? 당내 정화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김재원 비서실장도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소식은 좀 더 다른 뉴스를 통해 가지고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뉴스를 모아가지고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쭉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뉴스 배송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한 야당 그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